주진우의 이슈 해설. 오늘 이슈 해설 영상은 2024년 11월 25일자 긴급 해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2심에서 반드시 뒤집힌다를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욱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재판을 리뷰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굉장히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효능감이 있어요. 이 기존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2년 2개월 걸리는 동안 만약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재판 미룰 때마다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재판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해왔다면 2년 2개월이나 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그 재판부에서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안 받겠다라고 했죠. 그 얘기는 3월 12일까지는 어떻게든 재판을 좀 끝내보겠다. 다른 재판 신경 쓰지 않고 이 재판만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은 재판대로 이제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저는 이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위증교사 사건이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방심하기가 일단 쉬워요.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어차피 2심에서 사실심에서 뒤집히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면 유죄인 것이거든요. 근데 무죄를 받으면 아무래도 좀 느슨해지기 좀 쉬운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죄를 받았는데 재판을 질질 끌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검사들은 이것저것 증인도 신청하고 이 판을 뒤집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근데 무죄를 받은 입장에서는 기존 1심 재판부의 논리를 보강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막 해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는데 그게 오히려 1심 무죄 났던 것에 대해서 반대 증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렇게 변호하지 않은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좀 이것저것 안 해보고 운신의 폭이 좀 좁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바는 위증교사 사건이 또 질질 끌릴까 봐 우려하는데, 이것은 이 검찰이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얼마나 컴팩트하게 이 판을 뒤집어서 유죄를 선고받도록 하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요번에 그 검사가 항소이어서 낸 내용이 언론 보도도 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변호 전략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위증교사 사건이 왜 굉장히 좀 이재명 대표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냐면, 첫째로는 이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유죄가 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그럼 뭐 당연히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1심 재판이 너무 이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증은 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 이런 판단이었고, 그 판단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한 논리 전개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한번 해설해 드린 대로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쟁점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한 부분. 직접 전화해서 야, 이거 뭐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주면 되지, 뭐 증언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많은 법조인들이 그 전화통화 녹취만 듣고도 위증교사라고 당연히 판단했어요. 근데 1심 재판부는 왜 무죄라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재판에 증인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증인을 서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허용되는 방어권의 행사다. 너 남의 재판이긴 하지만 와서 증인 좀 서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방어권의 행사인데, 그 더 나아가서 거짓말로 증인을 서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 판단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 직접 통화한 녹취록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축소 해석한 거죠. 저는 이 녹음 파일에 대한 해석은 이제 녹취가 돼 있기 때문에 목소리랑 내용이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 해석 문제는 이미 입증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검찰이 큰 힘을 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피고인하고 김진성 증언을 했던 김진성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되게 이례적인 이제 서류가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증인을 쓰려고 하면은 증인 채택 여부를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라고 저 이런 내용의 요지로 증언을 할 겁니다라고 해서 진술서를 써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진술서를 써서 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재명 당시 그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그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진술서를 좀 첨삭을 받았어요. 이 부분 굉장히 큰 겁니다. 증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증언 요지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직접 만져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증인신문 사항도 이 변호사 측에서 그러니까 당시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 증인신문 사항도 이제 보내주고 연습도 시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1심 재판부가 저는 좀 너무 편향되게 그 이재명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서류를 준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수 있다. 이재명 피고인이 잘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대충대충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서류를 주고받은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모든 재판에서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증인들이 만약에 그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신문 사항을 보고 다 연습해서 연습한 대로 증언한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재판이겠습니까? 그건 어떤 판사도 그런 재판을 허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심 이 재판장도 증인신문 사항은 서로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스리슬쩍 넘어간 겁니다. 되게 중요한 쟁점인데. 그러니까 서류를 주고받은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항소 이유서를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검찰이 포인트들을 잘 잡았어요. 첫 번째, 이 증언이 있고 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증언을 했던 김진성 씨의 인사청탁을 들어줍니다. 김진성 씨가 이게 지금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소이유서에서 되게 부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도가 많이 났어요. 야, 위증을 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인사청탁까지 들어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거는 검찰이 굉장히 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1심 재판부는 이걸 대충 넘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재명 피고인이 오죽하면 인사청탁까지 들어줬겠느냐. 위증한 사람한테 위증하게 고마워서 인사청탁을 들어준 것이다. 이런 검찰의 논리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서는 그것만 부각되어 있는데요. 사실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1심 재판부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남의 재판에 서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재판 좀 나와줘라고 부탁하는 것까지는 허용되는 행위다. 그리고 위증으로까지는 부탁하지 않았다. 이게 1심 재판의 논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반론이 가능하냐면 재판에 서고 싶지 않았던 김진성 씨가 재판에 서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내가 인사청탁을 들어줬다. 이렇게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들어준 부분은 꼭 위증의 대가가 아니라 증언을 서준 것에 대한 대가일 수 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유력한 증거이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이 사실 항소이유서에서 제출됐어요. 첫 번째는요.
인사청탁 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김진서 씨가 진술서를 써서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 진술서를 써준 것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주장하면 이재명 피고인이 당연히 보고받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김진서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이던 전영수 비서실장한테 텔레그램 보낸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서 씨가 그 전영수 비서실장한테 자, 일부 수정 중이니 보고 드린 후 연락 주세요. 라고 해서 본인이 초안을 작성한 상태에서 이재명의 비서실장에게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그 전영수 비서실장이 이왕 수정 중이면 수정본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수정해주면은 이재명 피고인에게 보고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김진서 씨가 다시 얘기합니다. 일단 보여드린 후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초안 단계이긴 하지만 진술서가 거의 다 완성된 단계였기 때문에 이 정도 쓰면 되겠는지 이재명 지사한테 좀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비서실장이 이 중요한 재판에서 경기도지사 직이 날아가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재판에 중요 증인이 나와서 더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직접 전화로 섭외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진술서를 써서 보내주면서 이건 보고 드리고 이대로 쓰면 되겠는지 한번 지사님께 물어봐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안 할 리 있습니까? 이거는 보고됐다는 게 사실관계로 충분히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영수 비서실장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셔서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그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유명을 달리하신 그 부분이 보도도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영수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지금 증언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 텔레그램 내용만 보더라도 이재명 피고인이 보고받았다는 거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 더더군다나 김진서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피고인 측이 요청해서 내가 진술서 내용을 다 바꾸기도 했다. 진술서를 수정까지 한 거예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진술서가 수정된 경위에 이재명 피고인이 관여돼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텔레그램 증거를 이제 확실하게 제시한 거죠. 이 텔레그램이 저는 2심 재판할 때 굉장히 강조돼서 브리핑이 돼야 돼요. 재판정에서. 그러면 이 진술서의 그 작성 과정이나 변경 과정이 이재명 피고인에게 다 보고됐었다는 점이 좀 확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그 1심 재판부가 잘못한 게 뭐냐면 이 김진서 씨의 위증도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뭐는 위증이고 뭐는 위증이 아니고 뭐는 위증이고 뭐는 위증이 아니고 해서 이 6개 중에 2개는 위증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이렇게 잘게 쪼개면 안 됩니다. 이게 잘게 쪼갠 게 왜 잘게 쪼갰는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진술서 내용에 안 담겨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 김진서 씨가 진술서를 썼지 않습니까?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 진술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진술서에 담기지 않았던 부분들은 뭐는 위증이고 뭐는 위증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좀 빠져나갈 수 있게 좀 길을 터준 거거든요. 근데 판례상으로 위증은 전체적으로 증언 전체를 하나로 판단해야 되고 이번에 검찰이 전체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판례를 찾아서 항소 이유서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6개 중에 뭐 2개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복잡하게 인수분해하듯이 뭐는 위증이고 뭐는 위증 아니고 이렇게 사건이 복잡해지면 그 이재명 피고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거거든요. 전체를 하나로 판단해야 된다는 어떤 판례를 하나 찾아서 제출을 했고요. 또 판례 6건을 더 제시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제시한 거예요. 증인신문사항이나 변론요지서 같이 이 피고인의 주장이 담긴 서류를 증인한테 준 경우 왜 줬겠습니까? 야, 이대로 위증해줘 라는 뜻으로 준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위증도 되고 위증교사도 성립한다 라고 해서 이번 재판이랑 굉장히 구조적으로 유사한 사건 6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방적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제공해서 학습하게 하고 또 증인신문 사항을 보내서 연습을 하게 한 행위는 위증교사에 명백히 해당한다. 이런 요지의 판례를 6개나 제시한 거죠. 저는 검사들이 좀 힘들겠지만 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더 찾아서 더 제시하고, 왜냐하면 이게 모든 재판에 다 걸리는 문제인데 이 재판부만 굉장히 독특하게 판단했어요. 이렇게 증인신문사항, 변론요지서, 진술서를 피고인이랑 증인이 서로 주고받아가면서 재판을 한다? 그러면 이 재판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고요. 어떤 재판 결과를 나오더라도 이 사법부 신뢰가 흔들려가지고 판결에 대해서 누구나 승복할 수 없는 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 재판부 외에 다른 재판을 하시는 판사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포인트를 잘 잡았다라고 보고요. 녹취록 이미 다 입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녹취록에 대한 판단 문제는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서류를 주고받은 부분, 진술서, 증인신문사항, 변론요지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충분히 법정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판례상으로 유사하게 인정됐던 사례들을 전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위증교사 사건도 이재명 피고인이 좀 재판을 끌어보려고 했었어요. 2심. 그래서 작년 12월 26일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또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수령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수령하지 않으면은 국회로 와서 직접 막 서류를 줘버리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방법은 좀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 서류를 안 받는 방식은 이제 저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재명 피고인이 쓰기 어려운 방법이 됐고요. 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다가 작년 12월 30일에 1심 변호인들을 다시 2심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거든요. 그거는 국선 변호사를 자꾸 이제 선임하려고 하니까 또 재판을 미루려는 모습이 연출될까봐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게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사건을 보니까 증인신문을 9번 정도 했어요. 그 얘기는 증인신문 하는데 9번의 정도로 썼다는 얘기인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은 50몇 번을 했어요, 재판을. 근데 위증교사 사건은 본인들이 약간 방심한 것 같아요. 무죄 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9번, 10번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1심보다 2심을 더 많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증인신문을 인제는 하더라도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무죄도 받았기 때문에 2번 또는 3번 정도 증인신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나, 아직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기일이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저희가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증인신문이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으면서 선고는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고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대선 출마의 정당성을 잃는 거예요. 물론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사실심 판결에 있어서 둘 다 당선 무효형이 나왔고 두 분야 다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뭔가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엄청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건 모두 저는 3월 달까지는, 늦어도 3월 달까지는 둘 다 선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증교사 사건에 있어서 그 검찰의 항소 이유서 저는 굉장히 잘 제출됐다라고 보고, 특히 서류를 이재명 피고인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부각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